미래의 부와 기회를 선점하는 7대 메가 트렌드, 메타버스의 시대. 이시안 지음, 다산북스. 프롤로그.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비즈니스에서 이시안의 점심 약속, 라이브 방송을 1년여 진행하면서 각 비즈니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매주 한 분씩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의 놀라운 통찰력에 탐복하며 최신 정보를 얻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현 시점에 세상의 거의 모든 이슈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통해 최근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서 거론될 때부터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이후 최고의 혁명이 되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라고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터넷 혁명입니다. 그전부터 컴퓨터는 보급되었지만 주로 게임이나 문서 작성 용도로 활용되어 그 쓰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비즈니스와 삶의 패러다임이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혁명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게임할 수 있는 전화기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두 가지 혁명의 공통점은 기술 발전이나 시대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혁명의 근원에는 인류의 연결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본질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혁명은 단연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생활 방식을 전면적,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콘셉트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플랫폼도 있었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같은 기술도 있었고 전세계 사용자들을 잇는 SNS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했더니 폭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폰의 탄생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가리켜 획기적인 기술 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화를 재발명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선보이던 기념비적 발표에서도 잡스는 아이폰을 전화기 플러스 아이팟 플러스 인터넷 장치의 결합이라는 그림으로 소개했어요. 이미 있던 기술의 새로운 결합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스마트폰은 지난 10여 년간 인간의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성공한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디자인이 세련되어지고 무엇보다 카메라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10여 년 전에 나온 아이폰의 구성이나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스마트폰이 바꾼 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을 재구조화했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 일구어낸 지난 10여 년간의 변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스마트폰 혁명 이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죠. 스마트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폭발력은 스마트폰 이후로 고정된 인간 간의 연결 방식을 또 한 번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요.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메타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정신과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만남은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만남을 주선합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방식을 바꾸면서
사람의 존재 형태도 바꾸었습니다. 육체 대 육체의 만남이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전제에서 육체를 분리해내고 한 사람의 정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의 만남으로 바꾼 거지요. 이 역시 만남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버스의 폭발력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비즈니스 마인드, 기술 지식에 더해 인문학적인 시각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게임과 다른 점이나 VR이 변화할 요건 정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메타버스를 비즈니스로만 보면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이해나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될 것인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메타버스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메타버스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 방식,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기술과 돈의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일례로 카카오가 돈 한 푼 안 받고 카카오톡을 서비스할 때만 해도 저 기업은 돈을 어디서 벌려고 저러나 많은 분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카카오는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이자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메타버스가 바꾸어 놓은 연결 방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인간의 존재의 양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끝내 그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프로토콜이 그려집니다. 메타버스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활용될지를 생각해야 메가버스 안에서 인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구조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과 행동 패턴과 구매 포인트가 다릅니다. 외부로 들어온 고객과 앱으로 들어온 고객도 다르죠. 그런데 메타버스로 들어온 고객이라면 흡사, 외계인으로 보고 분석하는 게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외계인들에게 물건을 팔 때는 외계인의 돈을 환전할 수 있을지를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계인은 어떤 생물체인지 고민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그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메타버스 이코노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찌감치 메타버스 안의 인간,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직 이런 더 깊은 차원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에 관해 먼저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지,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려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생은 없어도 다른 생은 가능하다.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자조적인 표현인데 묘한 구석이 있지요. 마치 다음 생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렌즈로 보자면 안타깝게도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이 망해서 포기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죠. 우리에게는 메타버스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메타버스가 다음 생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다른 생을 가능하게 하지요. 이번과 다음이 아닌 여기와 저기의 차이인데 지금 여기라는 현실에서 누리는 생을 이것과 다른 환경 조건에서 누릴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현실이라는 유니버스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은 다른 유니버스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이쪽 유니버스의 라이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유니버스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유니버스도 새로운 계정으로 리부트할 수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게임의 세계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게임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육체의 존재와 경제 활동의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환경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을 이틀 사흘을 쥐야 장천에서 사망할 정도에 이르러도 그것을 현실에 치여 사망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게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만 뒤따르겠지요. 메타버스 안에서 광고나 마케팅은 물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연, 이벤트, 전시, 포럼, 축제가 성행한다면 그리고 가상 오피스가 활성화되어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메타버스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됩니다. 현실의 중요한 기능인 경제활동을 메타버스가 대체하는 거지요. 전문가들도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활동을 꼽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메타버스를 단순한 현실의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 개념이 존재와 활동으로 양분되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메타버스가 현실보다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현실과 현실 못지않은 의미가 있는 유니버스들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개별 유니버스들을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멀티 유니버스 위에서 멀티 유니버스를 인지하는 세계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아바타는 굿즈를 입는다. 아바타 아이템 거래. 메타버스에서 현재 가장 손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템 판매입니다. 메타버스에는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공간적 존재감이 아바타로 드러나죠.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상의 나인 만큼 이왕이면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차별화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바타를 치장하는데 돈을 쓰는 거지요. 과연 아바타의 사람들은 돈을 쓸까 하는 의문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바타의 돈을 쓰는 모습을 너무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한국의 사례를 보자면 싸이월드 이전에 존재했던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첼 아바타는 지금 보면 촌스러운 모습인데 이 아바타의 옷을 사는데 사람들은 돈을 썼습니다. 2006년에 프리첼의 아바타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아바타 시장이 형성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바타에 돈 썼던 사람들이 지금은 10대 아이를 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바타에 돈 쓰는 것에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바타에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꾸미는 의류나 아이템을 스킨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면 보통 아바타와 기본 스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메타버스의 입장에서 들러볼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제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에 조금만 있어도 자신의 아바타가 제일 초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한번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자주 들어오는 사용자라면 아바타에게 좋은 옷을 사줄 생각을 합니다. 아바타 꾸미기는 한번 지갑 열기가 어렵지 일단 열린 지갑은 좀처럼 닫히지 않습니다. 제페토에는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아이템을 위시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는데 생일이나 기념일에 다른 친구들이 그 위시리스트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싶은 아이템을 선물해 줄 수 있거든요. 선물은 자기 돈으로는 사기 아까운 것들을 남이 사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제페토의 아이템은 선물로도 거래됩니다. 가격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요. 개개인의 적은 돈이 쌓이면 그 덩치가 달라집니다. 포트나이트는 3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포트나이트 아바타 꾸미기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적은 돈 같지만 2019년 아바타 관련 매출을 총합하면 1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이에요. 1조 원이 넘습니다. D2A는 디렉트 투 아바타란 뜻입니다.
현실의 도소매 업체나 쇼핑몰 등을 거치지 않고 아바타에게 직접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D2C는 디렉트 투 컨슈머인데 소비자가 아바타로 바뀐 거지요. D2A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힘들어 불황에 빠진 세계 패션 업계의 희망처럼 등장한 말입니다. 패션 업체들이 아바타 디자인을 내놓으며 메타버스와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Z세대를 잡기 위해 35세 이하 직원들로만 구성된 그림자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철지부심한 명품이 구찌예요. 구찌는 지페토에만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모바일 게임 회사 와일드라이프의 테니스 크래시에 참여해서 게임 속 캐릭터에 구찌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히기도 했어요. 루이비통은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아바타 의상과 트로피를 디자인했고요. 발렌티노는 닌텐도 커뮤니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명품 버버리는 플랫폼 자체를 만들었는데 윈드서핑 게임 비서프를 만들고 그 안에 게임 캐릭터에 자사의 옷을 입혔습니다.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가 잠재력이 대단한 이유는 유명 패션 업체에 참여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바타 패션 판매에 일반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메타버스 잠재력의 진짜 정체죠. 일반 사용자들이 디자인하고 그 옷을 직접 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만든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제페토는 제페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아이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2D 이미지를 가지고 3D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45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제페토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이들이 생산한 아이템은 1,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의 성공 요인은 사용자들과 수익을 공유하고 콘텐츠 공급을 사용자들에게 맡긴 데 있습니다. 운영사가 판만 깔아주고 실제 내용은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게 특징인 메타버스는 사용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아이템 판매는 부담없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양권과 동양권을 비교해보면 아바타 꾸미기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은 동양권이라고 합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문화라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어요. 판매 타깃을 아시아권으로 맞추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바타를 다 꾸미고 나면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에 사는 또 다른 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투자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류나 간단한 액세서리에 그쳤지만 자동차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BMW의 최신형 차를 5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지갑을 열 소비자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고 메타버스 상에서 3,000대 한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순간 5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으니 요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도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와 가장 닮은 강아지 한 마리를 메타버스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귀염둥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애견용품 아이템에 또 기꺼이 지갑을 열 겁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귀여운 용이나 아름다운 유니콘 같은 환상의 동물들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목표로 삼는 한 다양한 아이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고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가 소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소비의 상상력에도 제한을 없앴거든요.